앞으로 음모론의 이응자도 꺼내지 마라. The end. 라고 선을 그어버려요. 사실 이제 북한식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굳이 부검을 했다 이런 표현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해부학적 검사까지 했다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철저히 다 봤는데 아무 이상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김일성 죽음 뭐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 그거 음모론 아니야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게 개운하게 안 밝혀진 느낌. 맞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당시 상황이 되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이제 전개되던 때거든요. 네. 그해 3월 12일 날 북한이 이제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핵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고 북한의 조평통 김영수가 또 판문점에서 우리 남측 대표 놓고는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불바다. 19일 날. 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 발언을 했는데 이게 6월에 가면서는 이제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나중에 얘기했듯이 북한을 영변 핵기지를 폭파해야 되겠다. 선제 타격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정말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까지 갔는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되면서 카터 대통령의 중재 뭐 이런 거에 힘입어서 7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날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회담까지 판문점에서 하고 이러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죽었다? 어제까지 TV에 나와가지고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사람이 하필. 이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가 있다. 이 죽음은 반대하는. 정상적이지 않다 하면서 이제 음모론이 솟아나고 김일성 사망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갖가지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김일성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음모론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김일성은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던 묘양산 초대소 준비도 직접 챙겼을 만큼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건강했던 김일성이 왜 갑자기 사망했을까? 그래서 나온 가설이 누군가로부터 큰 충격을 받고 사망한 거 아니냐? 라는 음모론입니다. 아니 누가 이게 북한의 어떻게 보면 최고 수령인데 김일성을 충격에 빠뜨릴 수가 있을지. 유일하게 한 사람. 봐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록에 따르면은 8일 날 새벽 2시에 김일성이 누군가 만났어요. 감히 수령님을 새벽 2시에 아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아들 김정일밖에 없죠. 당시 이제 김일성이 책임지셨던 전하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 죽기 며칠 전까지의 행적을 이제 기록을 한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7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침부터 경제 부분을 지도하셨다. 그다음에 7월 6일 일꾼들과 책임성 있는 역할을 높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죽기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이 기록을 보면 모든 회의의 중점은 다 뭐냐? 경제 살려라. 경제 살려라. 이미 198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은 실권이 이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간 상태다. 맞죠, 대사님? 네, 맞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놓고 보게 되면 1983년인가 그때 김일성이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을 쭉 방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종일이 김일성한테 수령님 이제부터 인민복은 우리가 입고 인민을 위해서 이제 뛰어다니겠으니까 수령님은 이제 양복을 입으시고 대외 활동이나 하시면서 푹 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문헌들이 이제 쭉 기록용을 보게 되면 김일성이 양복으로 갈아입은 게 1985년부터 다 양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예,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종일이가 김일성한테 올라가는 모든 문건들을 그러니까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명분으로 자기를 무조건 고치게 하게끔 그런 제도와 질서를 확립했거든요. 그러니까 1994년도에는 김일성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호수아비로 전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밖엔 더 관할하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이게 85년부터 시작이 85년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일성은 이제 호호할배가 된 거예요. 호호호호. 그러면 어떤 계기로 돼가지고 이제 김일성이 갑자기 막 뒷목 잡고 쓰러졌냐? 여러 음모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단은 김일성은 신났어. 김영삼이 뭔데야 해가지고 그래서 평양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묘양산 특각에서 여기서 우리 한번 우리 정상회담 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 묘양산까지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김일성이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뿜뿜뿜뿜 철도상 불러가지고 저기 경의선을 연결해가지고 묘양산 특각까지 연결을 시켜라. 그래서 김영삼이가 YS가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라. 하고 철도상을 부른 거예요. 철도상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삐죽삐죽 얘기를 못해요. 너 왜 말을 못하네? 그때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배급이 끊겨가지고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지금 노동자들을 수급이 안 된다고 거긴 격분해가지고 배급이 끊겼네? 왜냐면 김일성이 실권을 잡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배급이 끊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 당시 이제 배급과 모든 관련 문제는 아들인 김정일이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격분을 한 거예요. 김정일 불러가지고 야! 너 지금 배급이 끊겼다고 하는데 너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나라를 통치 내가 대리청정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길래 지금 배급이 끊겼냐? 라고 격분을 하는 가운데서 김일성이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라는 것이 이제 김일성 음모론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드라마처럼 이러는 것도 이상하지만 평생에 자기 말의 말대꾸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뭔가 앞에서 아니라고 그러고 막 들이대고 하면 올라와서 그랬을 수는 있어. 근데 만약에 그날 저녁이라면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면 난 더 음모론에 빠졌어. 근데 어찌됐건 김일성이라면 북한에서 최고 이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저런 응급처치에 대한 그 의료진들이 항상 24시간 대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도대체 제대로 그 시스템이 그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김일성이 평소에 그 심혈관 질환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치의들이 여럿이 따라 붙고 항상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따라 가지고 모든 주치의들이 과로로 인해 가지고 휴가를 냈어요. 다 휴가를 냈고 그 주치의가 한 명이 붙었는데 그 사람은 또 담당과가 뭐 심혈관 이쪽이 아니라 이비인후과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바로 그날 그 숨을 거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음모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음모론의 기본적 특성은 뭐냐면 우연한 건 없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배후에 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갖가지 음모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니, 수령을 두고 왜 하필 휴가를 북한인데 휴가 준다고 말이 안 의사가 배치도 아니고 한 10명은 매일 따라다니고 그쵸. 김일성 건강 무슨 센터도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라고 해도 납득이 안 가는데 북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사실 납득하기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이제 김일성이 쓰러진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북한의 경제 상황을 충격적으로 알게 돼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김정일에게 권력이 다 세습이 된 상태라고 해도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생존하고 있는 김일성에게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가 올라가지 못했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상의 모든 독재자가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옆에 조력자가 한 명씩 반드시 있거든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세조 수양대군도 옆에 모발 한 명의 씨가 있어요. 한 명이 없었으면 그 수양대군이 그 계유정난 못 일으켰어요. 옆방 할배, 호호 할배가 돼 있지만 김일성이 김정일이 혼자 있을까? 아니요. 김정일 옆에는 김정일의 모발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 비서가 아니라 김일성의 책임 비서였던 전하철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게 전하철! 저놈이 반역자였구만 걔! 김일성의 최측근이야. 근데 최측근이 김정일을 도왔다? 글쎄요, 이게 가능한가요? 주변에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진짜 희석이 형 편인지 아니면 생각해봐요. 국민이 형이랑 더 가까운지 그걸 의심해봐요. 혜훈이 형이 항상 형 편인 것 같지? 나도 언젠가 보니까 조세호가 나보다 유재석하고 더 많이 있더라. 이런 거야. 전하철,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공식 직책은 아버지 김일성의 책임 비서로 돼 있습니다. 겉으로는 김일성의 최측근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뒤로는 김일성에게 가는 모든 정보를 다 아들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사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전하철 관련한 파일이 어떻게 돼 있나 제가 예전에 입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제 파일을 봤더니 가족 사항도 본처와 사별, 평양시 재판소 판사인 박모와 지금 살고 있다. 이 전하철의 이력 중에서 특이한 거는 60년대 초부터 69년에 내각 수상 참사 실장이 되고 김일성, 김정일이 한창 활동하던 83년 주석궁의 책임자인 주석궁 참사 실장이 될 때까지 사실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측근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오랜 기간 한 겁니다. 몇 년생이에요? 1924년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100세인데 이분이 거의 90까지 활동을 한 기록이 나요. 와, 90세까지 활약을 예, 했구나. 이례적인 그런 활동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 정보 당국이 이렇게 파일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주요한 인물이었다는 거. 그리고 주석궁 내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하철은 김일성 이 죽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네. 그러니까 30대 즈음에서 6.25 겪었고 네. 40대가 되면서부터는 김일성 옆에서 측근에서 딱 붙어서 그냥 계속 주요 임무를 했고 김정일 때마저도 계속 잘 나간 거예요. 그럼요. 김정일 때도 계속 활동을 했고 심지어 이제 김정은 때도 활동을 했다. 이야. 3대에 걸쳐. 야, 정말 우리 당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큼 전하철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김일성 죽으면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뿌락치를 박아놓은 거죠. 나쁘게 말하면은. 명함 그대로는 김일성의 책임 비서지만 김정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저기 지금 수령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경제 문제 때문에 격분하셨습니다. 곧 우리 동지님을 날려버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선수 쳐야지. 해가지고 주치의들 다 휴가 보내고 이비인후과 의사 한 명만 옆에 세우고 또 헬기가 오는데 솔직히 봐봐요. 헬기 기장이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자기가 다시 못 돌아가고 당연하죠. 이거 누군가 위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누가 내렸을까? 김정일밖에 없어요. 구급차도 가다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더라도 가야 돼. 그럼 근데 시상이 안 좋다고 해서 돌렸거든요. 헬기가 돌아갔다고. 헬기가 말도 돌아가고. 안 돼. 이거 누가 명령 내리냐? 아버지를 날릴 계획을 갖고 있던 김정일이 내렸고 그 중간에 있던 뿌락치는 바로 전하철이었다. 썸킴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뜰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죽기 살기로 떠야 되는 거고 아니면 사실 평양하고 묘양산까지 저도 묘양산 가봤는데 버스로도 2시간이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까워요. 달려서라도 와야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 뒤에 나오는 게 묘양산에서 숨졌고 이런 얘기들이 조금 좀 미심쩍기는 하죠. 이미 심장이 멈췄는데 또. 김일성 죽음으로부터 17년 후 김정일 역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예측 또 수많은 의문 또 음모론이 생기기도 했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있었지. 가장 어, 비통한 학교에서. 심정으로 알린다.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맞아요. 12월 10일. 3일이나 돼서야 세상에 알려지지. 자, 애도와는 거리가 먼 의학적 결론서를요 김정일 사망 원인부터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병리 해부 검사에서는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증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사인이 같네요.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되었다. 이거를 왜 하지?
이게 김정일이 사망한 것으로 이제 알려진 시점은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인데 사망 발표는 51시간 30분이 지난 12월 19일 낮 12시. 아니 사망 발표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전 세계가 모르고. 김일성 사망과 비교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를 추측해 보면 사실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후계 구도를 준비해 왔거든요. 70년대 등장해서 이미 80년대 초반 중반이면 벌써 권력을 다 이양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반면에 김정은 같은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김정일 같은 게 이미 지병에 시달리고 있고 오늘날 이러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후계 구도를 갖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김정일이 사망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준비된 상태라든지 이걸 볼 때는 김정일 때보다는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이 지금 무슨 프로토콜이 다 있어요. 누가 받고 누가 이양받고. 근데 북한 같은 경우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인민들에게 주는 충격의 정도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준비를 해야 됐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장성택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당시에는 이제 딱 죽었을 때 장성택이 실권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마 그때만 해도 이제 수렴청정 정도로 생각했겠고. 그래서 이거저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식 발표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게 어떻게 비밀이 되냐고요. 평양에 외교관도 있고.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처리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비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저 김진 뭐 이런 바로 까버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돼. 그걸 왜 감추려고 했느냐. 그럼 또 온갖 음모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김종일이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언제 어느 시점에 이걸 발표를 해야 되겠는지 하는 데 대해서 북한에 있는 고위층들 속에서 아마 논의가 또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한 회의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이 됐는데 후계자로 지금 돼 있는 김정은이 나이가 27살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후계자로 된 이 상태에서 이게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됐고 그렇죠.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업적을 쌓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듣건대는 2012년에 장성택이 한데 김정은이 100% 모든 것을 올라가는 보고문건 거의 모든 것을 다 자문했다고 합니다. 예, 결제를 다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그 장인어른도 상당히 그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그 문건이 장성택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난감해한 적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럴 정도로 돼 있고 또 이 시기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그 할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 시기 들어서부터 김일성을 굉장히 많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도 않는 그런 그 중절모를 쓰고 롱 그 외투를 입고 또 김일성이 그 외투 그 서브로 자꾸 이렇게 손을 계속 연 그런 장면까지 다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카키색으로 돼 있는 그 늙은 그 국방색으로 돼 있는 그런 김일성이 즐겨 입었던 그 따라하면서 계속 입고요. 아 이거는 조금 좀 그럴 정도로 김일성이 따라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 시기. 저는 이제 12월 19일에 이제 북한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학교 교내 방송으로 12시에 중대 방송이 있다는 거예요. 전교생 다 모이래요. 그래서 모였는데 갑자기 리춘희 아나운서가 엄청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막 사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한 몇 초 정적이 그 운동장에 쫙 흐르다가 울음소리가 왁 나는 거예요, 애들이. 울면서 막 동상으로 막 뛰쳐나가는 친구들, 그리고 막 거기서 기절하는 친구들, 막 기절하는 애들 막 업고 뛰고 막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아수라장이. 술이 죽은 거니까. 그쵸. 사람들이 막 그때 음모론이 있었던 게 막 뭔가를 숨기려고 늦게 발표한 게 아니라 막 미국이라든지 한국이 우리나라로 이제 좀 쳐들어올까봐 이제 수령이 없는 틈을 타서 쳐들어올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안정 시기를 거쳐서 발표했다고 막 그런 설이 돌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북한 주민 입장에서. 사실 저희 언론에서는 김일성 죽었을 때랑 김정일 죽었을 때의 온도 차이는 좀 맞아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언제 김정일이 죽을지 모르겠다라면서 뉴스 특보를 항상 대비하고 있었어요. 죽었다고 소문이 몇 번 났고. 네, 김정일의 유고에 대비한. 그런데 그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던 거고 김정일이 죽었다는 2011년 12월 17일 죽고 나서 바로 언론이 알지는 못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그 평양의 고위층 몇 명만 이 죽음 사실을 알고 있었고 평양의 시민들이나
웬만한 당 간부는 몰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몰랐겠지. 류 여사님은 그 로얄 패밀리의 버금가는 지위에 있었으니까 버금가는 17일에 실제 김정일이 죽었을 때 바로 알았어요? 언제 아셨어요? 모르지. 19일 발표하기 한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안 것도 빨리 한 굉장히 거죠. 빨리. 빨리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았다는 게 아니고 사망한 소식을 발표하기 2시간 전에 그렇죠. 저희 장인어른이 알았다는 장인어른이.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옷 색깔, 넥타이 색깔 이제 조금 신경도 써야 되고 조금 이제 알긴 알았겠지. 뭔가 이벤트 큰 거, 뭐 잔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김정일의 사망 발표에 대한 시간도 굉장히 이상합니다만 또 다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김정일 사망 첫 보도 제목인데요. 김정일 동지의 질병과 서거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입니다. 병리해부 검사에서는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최고 지도자 동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많은 사람들이 비탄해하고 있다가 아니라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되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의구심 갖지 마라. 다른 쪽에 추측하지 마라.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다 차단해라. 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국가적인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애도의 표현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먼저 내보냅니다. 이게 딱 저거만 봤을 때는 국가 지도자가 서거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살인사건 경찰 수사 보고서예요. 뭐뭐 때문에 죽었다. 보통 그 국가 원수가 뭐뭐 때문에 죽었다라고 자세하게 발표하는 거는 딱 한 케이스예요. 암살. 그 케네디 암살 같이. 이런 때문에 두개골이 함몰돼서 죽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런 상황을 묘사하는 아주 적절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지금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국가 원수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성스러운 옥체에 칼을 대면서까지 증명을 해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북한에도 김일성 사망 때 이제 음모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음모론의 이응자도 꺼내지 마라. The end. 라고 선을 그어버려요. 사실 이제 북한식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굳이 부검을 했다 이런 표현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해부학적 검사까지 했다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철저히 다 봤는데 아무 이상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련도 보면은 공산당 서기장이나 이렇게 사망했을 때 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의학 결론 뭐 이래 가지고 이 부검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긴 한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북한도 우리가 안 죽였어, 우리 손 안 대고 자연사한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은 그 뒤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 김정일이 사망한 지 3년 되던 2014년 12월에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김정일은 그 당시에 장녀인 설송이 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기분 좋게 있었는데 김정은이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 김정은이 김정일을 화나게 했던 이유는 희천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 1000톤을 빼돌려 가지고 김정은이가 다른 데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김정은을 믿고 세웠는데 김정은이 나몰래 시멘트 콘크리트를 뒤에서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있었다라는 것에 김정일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버지 김일성이 김정일의 이 들이댐에 충격을 받고 뒷목을 잡았던 것처럼 김정일도 후계자로 세운 걸 후회하면서 졸도했다라는 일종의 음모론이 나온 건데 김일성의 죽음을 두고는 지금까지도 굉장한 의문이 많지만 김정일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의문이 많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건강 상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아니 이상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무슨 이건 드라마에서나 그렇지. 아들도. 너희 이놈 이거는 가능한가? 예를 이어서 아들들이 머리가 통하다. 아니 심근경색이 가족력인 건 알겠는데 뒷목까지 가족력은 아니 이게 상황이 너무 똑같으니까. 희천 수력발전소가 뭐길래 김정일이 이렇게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희천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자강도에 위치한 발전소거든요. 김정일이가 들어왔을 때 핵심 정책이 뭐냐면은 선군 정치예요.
선군 정치라는 건 군을 앞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군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희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는 북한의 군수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의 모든 경제가 엉망이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도 군수 공장은 돌아가야 돼요. 이 역점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1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김정일이가 엄청나게 다그쳐가지고 3년, 4년 만에 끝내는 그런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인데 여기에서 김정은이가 시멘트 1000톤을 아버지 역점 사업에서 빼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썼다? 이거는 뒷목 잡죠. 네. 이게 이제 김일성에 대한 음모론, 김정일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까지 따로따로 띄워놓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같이 붙여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김일성과 아들 김정일 죽음이 평행 이론처럼 거의 흡사합니다. 둘 다 자식 때문에 쓰러졌다. 결국 이제 후계자의 어떤 그 뭐 반발이라든지 악행에 의해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 사인도 똑같이 심근경색이에요. 가족력이 있었다 치더라도 거기다가 여기까지는 뭐 어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치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존들인데 주치의가 옆에 없는 거예요. 응급 처치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손도 못 써보고 그러니까. 급사했다. 나중에 짭정은 어느 날 봐봐 주변에 의사가 없어져. 치과 의사밖에 없어. 조금 피해야 돼. 맨날 유죄가 연락이 와. 하지 마. 맞지 마. 갑자기 여보세요라고 불러. 그러면 그때 하는 거야. 북한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망 장소를 북한이 거짓말한 것만큼은 들통났어요. 돌직구 양반. 솔직히 양반.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돌직구를 던지라오. 증거 있어요. 뭡니까? 증거 갖고 왔습니다. 북한 공식 발표 따르면 우리 아까 들어봤지만 어디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기차. 태양호를 타고 현지 지도를 가던 중에 기차 안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했죠. 맞죠? 아니에요? 맞는데.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다 볼 수 있어요? 맞는데. 그런데 당시 우리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가 위성을 확인했어요. 그 결과 김정일의 태양호가 김정일 사망 시점 전후로 평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우리 위성으로 포착이 됐어요. 다른 것도 있죠. 그렇다면 기차를 타고 현지 지도를 가던 중에 사망했다라는 건 북한이 거짓말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맞다고 하면은 그럼 저 양반이 왜 거짓말했을까? 왜 거짓말했을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할까? 만약 내가 정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죽였다고 하면은 주변에 의사나 의료 시스템이 가장 없을 만한 장소가 뭐가 있을까? 그 기차관 안에서 죽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 기차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가지고 요 시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발표한 거는 평양역이 아닌 거죠? 저 멀리 어딘가 가다가 사망했다로 나온 거고. 근데 그거에는 저는 또 북한이 또 이렇게 주민들에게 우상화 교육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도 장군님이 멀리 이렇게 뭔가 머나먼 현지 지도의 길에 주민들을 위해서, 인민들을 위해 이 새벽에 그렇게 오르시다가 숨을 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단 음모론 자체가 나온 거의 어떤 뿌리는 김정일을 우상화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절박감 그런 거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신화를 만든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절박했던 후계 수업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살아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영상이 공개 안 됐는데 죽은 다음에 나온 그 영상을 보면 김정일이 어디 뭐 공장이나 이런 데 갔는데 오른쪽 다리를 질질 거의 끌다시피 걸어가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본인이 직감한 상태에서 27살의 이 막내 아들한테 자기가 생각한 후계 수업의 어떤 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커리큘럼이. 그렇죠. 이거는 다 완수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사실 좀 뭐 북한 표현대로 겹사이는 피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심장이 견디질 못하고 사망을 했을 텐데 그 과정을 이제 그렇게 좀 미화를 한 거겠죠.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음모론에는 하나는 독살설이고요. 두 번째가 방치설이에요. 방치설이 하나와 단어.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스탈린 때도 똑같았어요. 맞아. 스탈린 때도 뭐냐면 그 최측근이 누구니까 베리아잖아요. 비밀경찰 수장. 베리아가 독살을 했다는 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스탈린이 쓰러졌는데 의사들이 일부러 방치를 했다. 설.
또는 같이 회의를 하던 정치국원들이 일부러 방치를 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전형적인 음모론의 공동 패러다임 위에 있다라는 거. 요 점은 지금 우리가 들고 그 다음 예로 넘어가죠.